토스와 인터넷 전문은행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흥행몰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80억 달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넉 달째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에 주요 안건을 모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등의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한금융이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콘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현대해상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토스뱅크 출범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신한금융에 이어서 현대해상도 토스뱅크 콘소시엄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현대해상 측은 내부 논의 끝에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과 사업 모델이 당초 예상과 달라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는 스타트업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챌린저뱅크를 원한 반면 현대해상은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주주들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토스뱅크 주요 주주들이 불참을 선언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이 가능은 한가요? 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최대 주주, 신한금융은 2대 주주로 이 밖에 현대해상, 카페24, 무신사, 직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토스 측은 신한금융이 빠지더라도 기존 컨소시엄 주주들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나 오는 27일 예비인가 신청 마감을 일주일 남겨두고 주요 주주들이 불참을 선언한 데다 현대해상이 빠지면서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어져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회사가 빠지면서 토스가 당장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250억 원이지만 설립 초기 적자와 은행의 정상적 운영 등을 고려했을 때 3년간 1조 원가량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주환입니다. 정부가 올해 증권거래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언제 인하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일정이 나왔습니까? 상장 주식은 올 상반기, 비상장 주식은 내년 4월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빨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세를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는 올 상반기에 0.05%포인트 낮아집니다. 농특세 0.15%와 합하면 현행 0.3%인 거래세가 0.25%로 낮아지는 겁니다. 코스닥과 장외수직 시장 역시 0.05%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코스닥 이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코넥스 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0.3%에서 0.1%로 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조정은 1996년 이후 처음인데요. 정부는 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을 때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 기자, 이렇게 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를 예상만큼 걷지 못할 텐데 정부의 보관은 있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세수가 대략 4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 상반기에 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는 예상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인데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인 주식 양도세를 높이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금융과 관련해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을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도 일괄 담보화해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분의 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8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14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25%나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도 11.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수출이 12% 넘게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4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넉 달 연속 수출 감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한 뒤 처음입니다. 다만 수출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이 한 22% 좀 수출이 잘 되면서 이번 달에 이렇게 수출세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승용차도 지난달부터 약간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수출은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5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절반 넘게 줄면서 수입액도 1년 전보다 3.4% 감소한 2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수출 부진의 원인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자들과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로 우리 업체 주력 제품인 D램의 지난달 가격은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9월보다 무려 37%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저하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존보다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전에 1000개가 나왔으면 이제 12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했을 때 수익성 저하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1TB 용량의 모바일용 메모리 양산에 들어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안건 일부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검토된 현대 엘리베이터 주총 안건은 기권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안건들 뭡니까? 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삼성바이오 주총 안건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그리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선임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은 재무제표와 이사보수 한도 안건은 현재 분식회계 의혹이 있고 앞서 선물거래위원회의 감리 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했고 이사 선임 반대는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 엘리베이터 주총 안건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인데 기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호 출자 기업 집단 내에 부당 지원 행위가 있어 기업 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검찰은 어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식회계 혐의가 다른 사안과 연결된 것을 전제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수사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삼성 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그리고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와 급행버스를 조기 확충해서 수도권 출근 시간을 45분대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행 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요금제 개발을 통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이부진 프로포폴 투여 의혹. 오늘 오전에 이 호텔 신라 주총이 있었는데요. 이부진 사장이 올해로 8년째 주총 의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주들의 관심은 주총보다도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여 의혹에 쏠렸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네. 이 프로포폴 투여 의혹 이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죠. 네. 오늘 주총이 있는데 어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제 저녁에 그렇죠.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한 걸 보고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16년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청담동 H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제보자가 이 온라인 매체에 제보한 겁니다. 네. 그에 따르면 이제 자신이 근무하던 시간에 이제 시기에 한 달에 2번 정도 이부진 사장이 자신 그 성형외과에 왔다는 겁니다. 장시간 동안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또 많은 양, 과량의 그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프로포폴은 원래 이제 수술 과정에 쓰이는 진통 마취제인데 우유주사로 알려지면서 일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투여하고 있다 네. 얘기해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그런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보자 일방적 주장이고 또 인터넷 매체가 이제 이부진 사장 측에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 거죠. 네. 예. 이 소식 때문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소액주주들이 대거 몰렸는데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를 우려했던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도 나온 시점이 좀 묘했어요. 네. 예, 이건 아마 이제 그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취재한 것 같고요. 또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공교롭게 오늘 주총인데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부터 그렇죠.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주주들이 사실은 호텔 신라에는 큰 쟁점이 지금 없었습니다. 주총에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결국 이 문제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도 있지만 걱정 반 호기심 반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 매년 이 주총 때 보면은 이부진 사장이 좀 여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부진 사장님이 그 주총에 참석해서 네. 딱 20분만 있다가 나갔는데요. 네.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몇 차례 방문한 적은 있었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주주님들에게 죄송하다 사과도 했고 또 이제 뭐 지금 면세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다 금지되어 있고 면세점이 우리나라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1등이었어요. 롯데, 호텔 신라, 신세계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였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이 금지되면서 이렇게 됐었고, 저도 프로포폴에 대해서 우리 주위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우유주사인데 네. 대장 내시경이나 그 윈내시경 할 때 항상 맞아서 이걸 맞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취가 딱 풀리면 기분이 좋아서 저도 뭐 내시경은 최근에 했지만 저는 절대 이렇게 수면 안 합니다. 혹시다 또
의료사고로 뭐 못 견한다는 분도 있고 이래서 부작용이 있을까 그냥 봐. 참고서 그냥 해라 네.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에 뭐 기분이 좋고 또 몇 차례 인정은 또 했기 때문에 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같이 이제 그 수사는 하지 않고 그냥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부진 사장의 의상도 좀 평소 때와 달랐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예, 완전히 이제 검은 정장으로 네. 딱 차려입고 이제 오셔가지고 딱 해야 될 말만 얘기하고 또 20분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아주 길게 뭐, 있지 않다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또 이렇게 주주분들이나 뭐 기자들도 물어봤는 게 안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프로포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네. 얘기만 했고 또 이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부진 사장의 의견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몇 차례 2026년도 의료 이제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치료를 했는 사실이 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몇 차례 방문해서 인정하고 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여기까지만 딱 마쳤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 교수님 주요 의원들이 별로 잡음 없이 오늘은 통과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주주 안건이 이제 뭐 감사위원 안건이라든지 뭐 재무제표 승인을 해야 됩니다. 5개 안건이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요거는 이제 넘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부진 사장이 이제 호텔 신라를 더 앞으로 경영을 잘하겠다. 또 주주와 이제 고객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경영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아주 짧게 참석하고 나갔습니다. 네. 노 교수님, 이 주총 이후에 이부진 사장이 또 입장문을 따로 냈다. 그러니까 홍보실을 통해서 낸 모양인데 네.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 이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할 때는 그냥 사실이 아니라는 짤막한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 주총 이후에 이렇게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발표한 거긴 한데 이부진 사장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담동 H 성형외과에 진료를 받은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상 치료와 또 안검하수 시술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프로포폴을 그 과정에서 투여했으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고 일부러 이게 지금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이른바 이제 마약성 그런 것처럼 마약 중독자들이 맞는 것처럼 우유주사라고 맞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 보건소하고 강남 경찰서에서 이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방문해서 진료받은 기록을 전혀 없앴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건소나 경찰서 확인하면 진료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그 인터넷 매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삼성바이오 주총 반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내일입니다. 22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얘긴데요. 김대중 교수님, 예. 이 국민연금이 확실히 주총 반대 비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뭐 스튜어드십 홀더라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올바르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돈으로 모여진 돈이거든요. 국민연금이 이제 노후를 위해서 만든 돈인데 이 그 삼성바이오가 지금 현재 3개의 큰 안건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분식 회계 때문에 네. 지금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 특례 상장할 때 적자인 기업은 우리 상장이 안 되고 있는데 당시에 삼성바이오가 한국에서 상장을 아니하고 미국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권거래소가 규정을 좀 바꾸어서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을 할 수 있게 그 규정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꾼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그게 하나고 또 하나가 당시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 1대 3으로 했거든요. 제일모직 한 주가 그 삼성물산이 0.35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이 삼성 앞에서 말씀하신 성계를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 세 가지가 이제 수사 단계에 있으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안건 전부 다 5개를 다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재무제표, 그다음에 사내이사, 사회이사 선임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에 관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사내이사가 이제 김동중 전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삼성전자의 상무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의 전무를 맡고 있고
또 한 분이 이제 정서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고 네. 정건조 인하대학교 생명바이오공학과 교수인데요. 이분들이 앞에 이제 김동준 전무는 당시에 분식회계할 때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그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꿀 때 3조 원짜리 기업을 한 4조 5천억 한 10배 이상을 부풀렸다. 그 분식회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고 네. 사회이사 2명은 고대 교수와 인하대 교수님은 이렇게 주주를 권익을 침해하는 당시의 의결을 왜 통과시켜줬느냐. 이거에 당연히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대하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사내이사, 사회이사, 안건 전부 다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했습니다. 네, 노 교수님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수사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쳤겠죠. 이 삼성바이오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반대할 것이라는 건 뭐 예상했던 일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분식회계 문제가 일단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1차 결론을 이렇게 내렸고 물론 삼성이 지금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현재 일단 국가기관에서 금감원에서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재무제표 승인할 수 있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뭐 특례 상장 문제라든지 또 합병비례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것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지금 검찰이 수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며칠 전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반대하는 의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상됐던 일이고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여러 차례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주총에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과연 국민연금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조영 회장의 연임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네.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한진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동안 이제 한진그룹이 워낙 또 여러 그 구성원들이나 또 이제 자녀들이나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안건에는 다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의결권 자문사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고 그러나 조양호 회장의 어떤 이사 연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연임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고 국민연금은 특히 그 중에서는 뭐 반대 의견을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해서 반대를 던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논리가 두 가지 논리입니다. 네. 시장 경제에서 맞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적 자유 그 조양호 회장의 이제 일가가 이제 기업 오너로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국민연금은 또 반대편에서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만드는 건데 또 국민의 뜻에 다르게 또 경영을 좀 많이 가족과 배우자분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만든 이 연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양호 회장이 올바르게 경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경고 차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견제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뭐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는데 하여간에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국민과 우리 그 기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마지막 이슈입니다. 토스 컨소시엄 비상.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일이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스뱅크의 콘소시엄을 구성해온 신한금융 그리고 현대해상까지 돌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교수님, 네. 이 너무나도 오늘 이제 갑작스러운 뉴스들이 쏟아졌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이제 뭐 분석이 나오는 것은 보니까 이 토스뱅크의 성격에 대한 이견이 제일 컸다 그래요. 그래서 토스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토스라고 하는 회사, 그 모 회사는 이 토스뱅크가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된 특화 은행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그 제일 컸는데 그런 네. 의도가 반면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그 토스뱅크를 어떤 생활 전반 플랫폼에 걸친 그런 인터넷 은행으로서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이 제일 커서 조율이 안 됐다는 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터넷 은행의 수익성 문제도 조금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제 두 개가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K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가 네.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전부 적자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 앞으로 수익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또 이제 인터넷 뱅크가 아니고도 다른 이 은행 자체들도 지금 인터넷 플랫폼들, 모바일 플랫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많이 예, 있죠. 그래서 또 특별히 거기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또 만들 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면 추가 이탈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현대이상 이미 이제 또 이탈했다는 것이고요. 네. 다른 재무적 투자도 그렇다면 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김 교수님, 예. 이 신한금융, 현대해상이 이탈하게 되면 예. 이 토스뱅크 콘소시엄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예. 주주 구성이 일단은 바뀌어야겠죠. 예. 지금 현재 토스 컨소시엄에서 이제 토스의 지분이 34%고요. 신한은행이 20%였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은행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본력과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인프라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주주들이 이제 직방이라든지 그 카페24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주주로 참석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두 실질적으로 자금을 많이 댈 수 있는 신한은행과 현대해상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고 지금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한 이제 키움뱅크가 하나은행과 그다음에 SK텔레콤 주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 업체가 26일 날 1차 서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하여간 토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많이 편리성을 네. 하고 또 이 토스 그 설립자가 서울대 치대를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했는 분인데 네. 저는 이렇게 이 기업이 MOU를 맺어서 이렇게 창업해 왔다가 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잘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탈퇴하게 같은데 일단 하여간에 토스에게서는 굉장히 위험이고 비상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네. 잘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네. 되겠습니다. 사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이렇게 예. 양강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키움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키움은 하나은행하고 SK텔레콤이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신한은행이 이제 토스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신한은행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됐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많은 시중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고 있어요. 강남역 사거리에 가면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있었는데 다 문을 닫고 지점들이 많이 오히려 다 닫았죠?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네. 또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국민은행이 파업을 했었잖아요. 직원의 70%가 파업을 했는데도 놀랍게도 크게 혼란이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그 모바일 뱅크라든지 인터넷 뱅킹을 하니까 파업했던 국민은행과 그 주주들도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70%가 파업을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게 되니까 진짜 이렇게 과거의 모든 오프라인 그 지점들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 인터넷과 IT 시대다. 과거의 오프라인 그런 체제에서는 아니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금융도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일단 위기에 있지만 앞으로 이런 IT와 금융이 이렇게 진보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간 토스로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노 교수님, 이 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흥행 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패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K뱅크, 카카오뱅크가 여기까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계속 적자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아직도 이 인터넷도 결국 금융당국이 대폭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분율도 그렇고 영업 행태도 그렇고 계속 좀 규제가 많이 있다는 그러네요. 것이거든요. 인터넷은행이 뭔가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려면 정말 규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또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신한은행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된 것도 그렇고 과거에 또 네이버가 참여를 하려다 참여를 처리한 것도 그런 규제가 많이 있는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은행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시장 워낙 작은 데다가 또 이 기존 은행들도 대폭 인터넷 뭐 뱅킹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앞으로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참여해서 뭔가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전망은 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일 교수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오늘 주요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 공개된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는데요. 강산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이 지역별, 단지별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계속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 상승률이나 시세 반영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종인중개사의 말 들어보시죠. 압구정동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5% 정도 올랐는데 옆에 있는 잠원동 52제곱미터가 40% 이상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단지별, 동별, 면적별 그 상승률이나 시세 반영률이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산정 기준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지별로 공시가격 인상률 차이가 크고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인데도 인상률과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이 아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한번 예로 들어서 보시면 서울 잠원동에 있는 잠원동에 이렇게 있는 신반포 8차 아파트 단지를 보면 지난해 6억 5,6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9억 2,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41%가 오른 건데요. 이제 최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시세 반영률, 이 현실화율이 63%에 그친 겁니다. 근데 반면 잠실주공 5단지를 봤을 때 전용 면적은 82제곱미터고요. 지난해보다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이 신반포 8차와 비교했을 때는 좀 소폭 상승한 걸로 이렇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상승률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최근 시세와를 좀 비교했을 때 보는 현실화율도 75.6%로 이 두 단지의 현실화율만 비교했을 때 보면은 12%포인트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단지라도 이 면적별로 또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요? 네, 서울 용산구 용산 프로지오 서밋을 예로 들었을 때 면적별로 상승률 차이가 11%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전용 면적 189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 9천만 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 원으로 29% 가까이 올랐지만 148제곱미터는 지난해 11억 1,200만 원에서 올해 15억 6천만 원으로 40% 상승의 1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산정된 곳도 있는데요. 한번 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배동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는 공시가격이 6억 8,500만 원인데 126제곱미터, 즉 더 큰 면적은 공시가격이 더 낮게 산정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면적이 더 작은데 공시가격이 비싸게 나온 거죠. 네,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또 단지를 보면 서울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4억 6,600만 원인데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4,700만 원으로 또 위사례와처럼 공시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좀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같은 단지 내에서 아파트이고 또 더군다나 같은 층인데 면적이 작은데 공시가격이 더 높다.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이 사례의 집주인을 한번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면적이 작은 공시가격을 더 높게 받은 거잖아요. 네. 그 집주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다른 평수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집값 자체가 높은데 집값 자체로 가야지 공시가를 매겨야지. 왜 작은 평수가 높은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특히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강 기자,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국토부 등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공개도 안 하려다 보니까 더욱 불만이 커지는 건데요. 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별 차이라던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이고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를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루세로 일관하고 비공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논란들이 더. 네, 지역별, 자치구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보다 명확한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층수와 전망 등 개별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특정 시기의 실거래가만으로는 시세를 산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변동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여전히 자치구와 단지별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이렇게 전부는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이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은 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강상 기자와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질문의 쟁점은 경제입니다. 여야가 격돌한 경제 분야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교수님, 일단 오늘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예상했던 대로 네. 야당에서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감세 문제, 이 정부 정책 실패 문제를 주로 거론했고요. 네. 여당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들, 부유세 같은 걸 거론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었고 정부 답변은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판에 박힌 무난한 답변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은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답변 들으면은 좀 김이 빠지는 네, 뭐 여느 때와 비슷한 그런 풍경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국회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목 놓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가 같이 함께 모여서 경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을 보게 되면 텅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 여야 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고 특히 여당 의원들 일부 같은 경우는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 네. 여기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경제 정책에 대한 좀 김을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섭게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을 질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들을 듣지 못했던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정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정부 질문 자체가 야당의 무대라고 불렸었던 만큼 이 공세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이 방어하러 나왔던 이낙연 총리의 방어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나와서 현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또 이낙연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송하다라는 얘기까지 끄집어냈는데요. 과거에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서 죄송합니다라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 총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뼈아픈 얘기까지 오갔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조금 얘기가 격가지로 흐르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 도외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참 민감하고 예민한 게 경제 문제인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질문하고 답변이 오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최저임금 또 그리고 이어진 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경제 정책이었는데 어떻게 답변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뭐 답변을 했다고 보이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
늘 했던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보이고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또 신중하게 들렸죠. 네, 이낙연 총리께서 아주 뭐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답변을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말꼬리 안 잡히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참신했는데 매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진부하다. 그리고 네. 질문하시는 분들 자체도 질문이 너무 진부해요. 정말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정부 질문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때가 됐는데 거기에 눈높이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들, 총리나 국무위원들께서 못 맞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국회가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미 뭐 앞서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이제는 진부하다는 박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의 거친 공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방어를 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게 된 것이 사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지금 축적된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이낙연 총리가 해왔던 피해가기식 답변인데 지금은 벌써 집권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이렇게 조금 맥이 빠지는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던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좀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많이 아쉬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경제정책 얘기하면서 소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왔죠. 네. 박 교수님. 네, 그렇죠.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사실은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포인트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나 정부는 좀 변명 내지 방어하는 데 좀 급급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여야가 한국 경제를 걱정해서 진정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아니고 말꼬투리 잡는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올리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또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말 했었더라면 사실은 일관성이 있는 건데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소득주도 최저임금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 같은 걸 추구하는 거를 합쳐서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부작용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고 정책의 수단을 바꾸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마치 자기들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애매하게 자꾸 돌리는 식으로 하니까 말꼬리 잡기 논쟁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겠네요. 그럼 박 교수님 소득주도 성장 방향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순서가?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정경쟁,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느냐 문제가 지금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되면 정책이 사실 잘못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현재 경제 구조가 저소득, 저임금 구조의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그리고 자영업이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고요. 또 최저임금 때문에 한계 기업이 도산되면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공정경제, 재벌기업 같은 것이 핵심이 되는 공정경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고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제조업 위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제조업 위기 문제를 가지고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당도 여당도 아무도 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우리 경제 현실이나 정말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정쟁적인 자기 이익이 되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참 자괴감 내지는 회의까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제조업의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혁신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그 바탕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서 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정책 조합들로 가야 된다. 순서와 조합이 잘못돼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참담한 성적표라고밖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이 다가 아니다.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냥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고용부에서 발주한 용역에서조차 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인과관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어도 오늘 나왔어야 되는 얘기 중에 혁신 성장과 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위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왔어야 되고요. 오늘 제가 들었던 대정부 질문 중에 혁신 성장에 관한 얘기를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니까 조직을 개편해서 이제 좀 갈등을 극복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혁신 성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규제를 혁파해야 될 것이고 최근에 있어서 카카오 모빌리티 등에 대한 새롭게 혁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답변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2018년도 16.4% 그리고 올해 10.9%가 올라가면서 제일 문제는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최저임금 인상의 폭을 과연 내년도 2020년에 결정을 이제 곧 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벌써 지난번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얘기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적절하게 나오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 꺼내는 카드가 또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 놓고도 또 좀 논란이 작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들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럼 저소득층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액적인 추경 수치를 보니까 한 10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얼마 전에 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3법을 얘기하면서 세금을 덜 걷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맞부딪히는 상황에 돈을 무작정 풀어내는 재정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득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뜨거운 논쟁들을 좀 더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이번에 이제 추경이 뭐 지금 연례 행사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경이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죠. 사실은 추경의 정확한 정의 또는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지금 추경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번 IMF가 GDP의 0.5% 추경을 공고한 것은 그러지 않으면 2.6% 달성하기 어렵다 성장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원래 한 2% 초반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특수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그 정도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만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부양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지금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 저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더 걷어서 저쟁 흑자를 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요. 다만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묻지마 SOC 사업 예타 면제에서 쓴다든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데 추경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단지 그건 수치적인 조작에 가까운 추경이다. 그런 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돈은 스마트하게 잘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아직도 많은 취약계층이나 사회 안정망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미세먼지도 사실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겠죠. 단지 그 추경을 늘려서 미세먼지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한국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많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손댈 생각하지 않고
거시적인 재정 문제나 금융 문제 또는 대기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게 성공했으면 이미 성공하고 문제가 없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반성도 거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 관료들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닌가라는 씁쓸함을 남겨주는 대정부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우리 경제 올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있으면 정말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끝없이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보게 되건데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면서 같이 운영했던 이 상가들조차도 이 두 부부가 혼자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저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영업의 위기가 닥치게 됐던 도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이 구조적 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 반드시 좀 풀어야 되고요. 지금 이 순간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장 격하게 공감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제조업의 위기, 산업에 관한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미래 먹거리에 관한 문제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이 정치적,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고 국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문제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에 두고 같이 뜨겁게 논의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두 교수님과 함께 김병민 교수님 그리고 박상인 교수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플러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